대학가 전공특 교수이시면서 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회, 즉 대학IRB 협회 회장님이시고요. 우리나라 CIHI도 교육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연구윤리, 특히 IRB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경희 선생님께서 페이지 57페이지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47페이지 미국 연방규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나라 국책과제 IRB 심의제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으면 돋보기 갖고 왔어요. 미국에서 IRB라는 게 이제 법률로 원래 일부이긴 하지만 제도화되어서 법률로 의무화된 것이 74년이었습니다. 의학연구라는 얘기를 하면 대충 얼추 히포크라테스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한 2600년 정도, 700년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IRB라는 얘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일천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서 7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커먼룰이라고 해서 나머지 16개 연방부처 제일 마지막으로 96년도로 CIA가 사인을 하면서 이제 커먼룰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쭉 해오다가 2015년도에 메이저 리비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2005년도에 생명윤리법이 만들어져서 그냥 오다가 2013년도에 갑자기 확대되면서 지금 이 모든 얘기가 나온 것들 이런 얘기들을 비추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PRM이라고 해서 입법예고안이 2015년도 9월 8일 날 나와서 지금 예측대로라면은 오바마 정부가 끝나기 이전인 9월 말일로 이 법은 파이널라이즈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미국의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 이 45CFR 46이 크게 8가지가 메이저 리비전이 일어나는데 그 방향을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국책과제에도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디테일보다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덟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동의 절차의 강화 부분입니다. 정보 제공은 철저히 하게 하되 대신에 동의서는 간단하게 하자. 좀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의 효율성에 큰 방점이 찍혀져 있는 이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용 동의서일 경우에는 그 자체를 공개하도록 온라인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의 동의에 관한 부분은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인체유래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인체유래물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 중에 8가지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화되는 2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일부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저는 그런 농담도 들었습니다. 한국법 따라간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바뀌어야 된다. 오바마가 한국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중에 3번째 거라고 얘기를 농담을 했었습니다. 앞에 2개는 다 실패했는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에서 그전에는 개인 식별이 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개인 식별과는 상관이 없이 인체유래물이라고 생각해서 체득을 할 거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편에 당근도 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유니버설 컨센트를 인정하겠다라는 포괄적 동의, 그러니까 2차적 사용에 대한 두루뭉술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큰 변화는 인체유래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연방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은 연구는 강화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행정부담을 확 줄여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온라인에서 내 연구가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추적해서 낼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 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바뀌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10가지의 내용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오랄 히스토리, 구술 역사에 관한 부분이나 저널리즘에 해당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무슨 국토안보법 등등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활동 등등은 다 면제 대상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IRB 심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가 하는 활동이나 QA, QI 활동 같은 경우에는 IRB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 등의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빼는 쪽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IRB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 사항들입니다. 내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그 비나인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exempt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적은 것은 많이 면제하거나 혹은 제외시키고, 리스크가 강화된 부가 높은 쪽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큰 변화의 흐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제도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동의에 웨이브를 하거나 동의받는 형태의 얼터레이션에 관한 것들에 대한 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법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가는 것이, 제가 바뀌는 8개 항 중에서 크게 2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글 IRB입니다. 즉 국책연구비로 할 경우에는, 다기관 연구일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연구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의 IRB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지정된 IRB에서만 심의받으면 나머지는 공의 적용받는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룰이었어요.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영향을 미쳐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곱 번째가 지속심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속심의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심의로 심의를 승인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아예 지속심의를 면제해주겠다, 연차 심의를 면제해주겠다는 등등에 여기서 지속심의를 이러이러한 경우는 아예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은 인터벤션 다 끝났는데 사후에 일어나는 단순 팔로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그래도 2년, 3년에 거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속심의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지속심의 면제해주는 룰을 만들어 놓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8번째가 역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연구, 우리 같은 국제연구재단 등등에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의 하나여서 정부가 하거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하나여 IRB를 의무화하였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룰에서는 임상시험일 경우에는, 즉 제약회사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세금이 아닌 연구를 하더라도 전부 IRB 심의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다 적용하겠다는 것이 큰 변화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생명윤리법은 이미 약사법 위에 존재하는 일반법으로 모두 적용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바뀐 것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인체유래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든 간에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룰이 크게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기관 연구일 경우에는, 협력 연구일 경우에는 싱글 IRB를 권장이 아니라 의무화하였다는 것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국책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률이
어느 부서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행되는 강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만든 생명윤리법이 교육부나 미래부나 산자부나 농림부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농림부에서 만든 동물보호법이 ICU 시행입니다. 복지부나 교육부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우리나라 16조 R&D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아 일부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약 17조에 5만 3천 건 정도의 연구 과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키워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어서 얼추 10% 내외가 IRB 적용 심의 대상인 연구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과제는 그보다 높은 15%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금 주로 교육부 어플라이하는 기관들이 IRB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뭐 가족부, 여성부 이런 등등의 국방부 등등까지 다 전체를 포함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낮아지지만 역시 적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이 지금 개정해서 인간대상 연구는 다 반드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각 정부에서는 R&D 예산에서는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화할 것이면 제대로 하여야 되는 것이고, 미국처럼 세금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일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으로 하여금 내 돈으로 하는 연구이든 간에 인간대상 연구이면 반드시 하여야 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면 R&D에서도 이 얘기는 분명히 의무화라는 얘기에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상 말씀드린 마지막 슬라이드의 부분입니다. 과제 심의를 해본 결과 단연도 연구일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국책 연구가 단연도인 연구가 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데이터 수집하고 2차 연도에는 인간대상 연구하고 3차 연도에는 랩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연도 데이터가 프리미너리 데이터가 뭔가 나와야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어플라이 할 때부터 IRB 심의 내놓으라고 하면, 결과서 내놓으라면 IRB도 할 말 없고 연구자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연구가 나온다고 한다면 1세부는 데이터 조사를 하는 것이고, 2세부가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의료관광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무슨 인터뷰를 해서 인간대상 연구를 한다면 이 둘은 좀 나눠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한 세부 챕터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시행되는 시점에 IRB 승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부에서도 조금 원칙은 지키되 플렉스빌리티, 연구의 현실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연구 과제의 제목을 제출하면 IRB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되는 한 챕터에 대한 IRB 심의와 승인서를 해당 직전 연도에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무대를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민규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규 교수님께서는 경상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계시고, 임상심리 전문가이시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이시고, 건강심리 전문가이시고, 중독심리, 범죄심리 전문가이시고, 전에 이제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이셨고요. 현재 한국심리학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결국 그 심리학에서 그 산업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오늘 발표는 페이지 57페이지에 사회행동과학 연구 김환 선생님이 위원회 SBR IRB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